지난주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들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강석화처럼 진행된 일각에서는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2인 체제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결국 야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 사안들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밖에서 야전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많이 뵀죠. 이렇게 네. 안에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느낌이.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식으로 네. 인사 말씀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을에서 이번에 재선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처음 성공을 한 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좀 어떠셨어요?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글쎄 이번 총선은 저희가 네. 저희 지역구가 21대에 비해서도 많이 변했고 20대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변한 지역구라서 젊은 층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득표 수로는 네.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야, 이거 9만 7천 표 이상. 네네. 이거 어디에 그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외모? 뭐 지역 현안 외모보다 지역 현안도 잘 해결도 하기도 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주 뵈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주 만나고 자주 녹아들어야 소통하는 되겠지. 것들. 네, 4년간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파헤쳤던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임팩트가 있었던 그 사안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았다라는 네네. 거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심판 여론도 컸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했어요. 네, 선거 기간 내내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심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심으로 작용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셨고 네, 이제 22대 이제 국회에 들어서서 21대 국회와는 좀 다른 분위기. 네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21대, 22대는 진짜 다르다. 다르죠. 오,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어떠세요? 재선하셨으니까 21대도 느껴보셨고 22대 지금 느끼고 계신데요? 21대는 뭐랄까요? 이게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거였으면 지금은 목표점이 명확해서 네. 일단 저희까지 빨리 가자. 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진 그런 회계 네. 아닌가 싶고 뭐 다른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욕들이 굉장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조금 전 처음 설명하실 때처럼 이쪽에 이제 계획안을 의결을 진행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논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방통위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자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 일하는 모습 많은 네. 분들이 아마 응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뒤에 또 민주당 당 얘기 더 해보도록 하고요. 방통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저희도 이제 현장을 생중계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회의가 잡혀서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상 좀 하셨어요? 이거는 뭐 예상을 못할 수가 없죠. 어, 네, 우선 탄핵안이 갑작스럽게 27일 저희가 이제 탄핵안을 내게 되니까 네, 김홍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오랜 기간 특수부 검사를 해왔던 분이고, 자기가 방통위에 대해서 뭐랄까 박식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던데요. 그럼요.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방송 정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MBC에서만 한 8년 가까이 방송 정책을 했음에도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혀 모르는 분이 할 수 있는 거란 단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세워졌을 때 목적은 방송 장악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네. 잘 이행을 하는 것 자체에 이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지금 박문진 이사 특히 MBC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 등 이사 교체에 대한 이 계획을 빨리 의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탄핵을 당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빨리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이 이동관 사례를 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동관 전 위원장 때처럼 네.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만나서 뭐 질의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네네. 오고 갔을 것이고 네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못 만났죠, 결국에는. 결국 못 만났죠. 그러니까 어. 저희가 약 2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다가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막힌 거예요. 민원실에서는 방통위에서 나와서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 했는데 방통위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신원 확인을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실랑이가 굉장히 일어났고 예. 결국에는 이제 민원실에서는 셔터까지 내려버리는 진 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시간여 대치를 했을 때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 비서실로부터 네. 못 만나겠다라는 이제 통보가 왔죠. 아니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네. 만나자라고 하는데 민원실 셔틀을 내리고 그것도 그냥 만났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예. 방통위에 그렇죠. 그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방위. 과방위에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그렇게 막아섰다는 것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 듣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귀를 틀어 막겠다. 당신들 얘기는 듣지 않겠다. 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통위가 우리가 알기에는 합의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5명 중에 2명, 그것도 네. 대통령이 임명한 추천해서 임명한 그 두 사람으로 계속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고 서로 이제 문 닫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던데 네. 보니까 네네. 아 이거 너무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기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예. 방통위 속기록인데 속기록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재밌습니다. 네, 우선 제안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이 네, YTN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한바닥 설명을 해요. 막 쫙 설명을 하면은 네, 그럼 이제 부위원장이 어, 그거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또 읽어요. 똑같이 읽으면서 예, 그 의견에 이렇게 동의한다라고 하면 김홍일 위원장이 받아서 네. 이견이 없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땅땅 두드리는 그런 형태의 지금 합의제 기구가 독임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법의 취지, 방통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탄핵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측 고삼석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측과 이제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3명의 위원만 남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 시에 5개 법률 회사에 자문을 해서 이렇게 5인 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네. 두 군데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의 방통위 설립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네. 이미 이런 답변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YTN 매각이라든지 박문진 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도 네. 법원에서 이거는 합의제를 훼손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이제 판단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5인 체제로 가야지 2인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탄핵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김홍일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은 또 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임명해달라고 국회로 보내겠죠. 그러면 또 반복이 될 터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내기 전에 예.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당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너희들 3명 먼저 너희들 목부터 이제 국회 목이 3명 아닙니까? 네. 여야에서 너희들 목부터 빨리 그러면 제안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겠죠. 그렇죠. 임명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틴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몫만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국회의 몫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안 돼가지고 방통위원 안 돼가지고 네, 출마를 출마해서 네. 국회의원이 되는 그렇죠. 사례가 됐는데 그리고는 과방위원장이 됐습니다. 과방위원장으로 오는 사례가 됐는데 글쎄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냥 임명할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방통위가 이 과방위 전투력을 좀 보면서 국민들이 잘한다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MBC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바뀌는 것은 못 맡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사법을 네.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하면서 방송사법에 MBC 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 개정을 통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제 법안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일 김홍일 위원장이 그만두거나 탄핵이 될 경우에는 네.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은 그걸 대통령이 이제 수비하고. 이거를 받게 되면 네. 어쨌든 공석이 돼서 지난 이동관 사례를 볼 때는 한 명으로는 지금 현재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시간이 벌어지긴 하겠죠. 새로운 사람 지명하고 임명할 때까지 청문회도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야당에서는 국회의 몫을 임명을 해라라고 네. 계속해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몫을 임명해라. 그러니까 5인 체제로 만들어라. 그렇죠. 위원장을 내기 전에 국회 몫부터 빨리 임명을 해라. 국회 몫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위원장만 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한다. 근데 그렇게 공격하고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네네.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시간은 벌겠지만 똑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좀 예감이 되는데. 네네. 이게 어쨌든 뭐 그 이러한 전략들을 좀 잘 짤 필요가 있는데 네. 방통위가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의결 자체가 불법적이다. 네. 그리고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의결 자체의 중요성을 저희가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문진 이사 교체가 8월 12일인데 또 이 이사 교체가 꼭 8월 12일에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가 임명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사들로 꾸려가면 되기 갈수 때문에 있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괜히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에서 협상에 네.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에 이사 선임이 어쨌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네네. 이사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고 이 2인 체제가 불법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걸 불법을 왜 방치하냐 이런 전략으로 그럼요. 비판하는 전략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 자, 근데 저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KBS, YTN 이 모습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MBC, SBS 논외로 치더라도 공영방송 MBC는 지키자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국민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MBC마저 넘어가게 된다, 이른바 넘어가게 된다면 공영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MBC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MBC의 노조 위원장이 저랑 이제 입사 동기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가끔 이제 소통을 해요. 하나 이제 그 구성원들의 그 동력, 그러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8년 상황과 2012년 171 파업 당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파업을 겪었던 세대로부터 12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당시 파업을 할 때 이제 그 막 입사했던 그 세대가 누구냐면 있어요. 국회에도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008년 파업 당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세대가 이미 저 정도의 이제 연배가 돼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공유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자존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점들이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섰을 때는 MBC 구성원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성원들도 어떻게 보면 각성하고 네. 깨어나야 네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보고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그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선배들이 잘 해야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 중요성들을 내부 구성원들과 잘 공유를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MBC는 부문별로 서로 토론회가 좀 많습니다. 이 부문별로 토론회를 하면서 네. 야, 우리가 먼저 들고 일어서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하나씩 일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2017년도 파업 당시에는 이제 아나운서국이 먼저 좀 일어섰고 네. 2012년 171 파업 때는 기자직군들이 먼저 일어서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토론회가 일어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지면 네.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참 이걸 MBC를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변화한 모습은 없고 네. 참 답답한 그런 순간이죠, 사실은. MBC를 장악을 했던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실은 MBC를 장악해서 얻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약간 화풀이 같은 거죠. 네. 이명박 정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김재철 사장을 위시해서 김장겸 사장까지 쭉 이제 MBC의 장악 역사가 있는데 네. 그 10여 년 기간 동안 과연 MBC를 장악해서 정권이 얻었던 거는 MBC의 쓴소리를 덜 듣는 거겠죠. 지금도 이제 MBC의 쓴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보복이라는 개인적 보복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의. 네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계속해서 MBC가 하는 보도, 네.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손보기식으로 MBC를 좀 어떻게 보면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데. 네네. 자, 이걸 막기 위한 방통위를 또 멈춰 세우기 위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좀 세밀한 전략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네. 소통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끼리? 우선 이 과방위 중심으로 워낙에 의원님들끼리 네. 언론인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공유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도 뭐 일치단결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금 팔로우 해가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물론 이제 필리버스터를 걸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살라미 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끊어서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가는 방식도 있을 테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원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네네. 이른바 이제 권력형 비리로 볼 수가 있는 이 의혹, 국정조사 뭐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21대 때는 안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벌써 국정조사. 의혹 제기는 게 1년이 됐는데. 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이제 그 만들면서 예. 당시 의장님을 여러 차례 찾아갔었죠. 의장실까지 찾아가 전달도 하고 했는데 그랬었죠. 이제 의장께서는 합의가 안 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를 했고 네. 지금 다시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작성이 됐고 이거를 이제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국정조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네네.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특위 형태로 국정조사 요구를 할 텐데 특위를 구성을 못하게 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꼭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뭐 당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철해 내느냐에 대한 네. 방법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1년이 지났는데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동안 워낙에 또 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사람들 뇌리에서 좀 잊혔어요. 네네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사업은? 멈춰서 있는 상태이고요.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네네,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 예. 다만 최근에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각 건설사들을 모아가지고 61개사가 모아서 그 인터컨티넨털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했어요. 조찬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인 건설사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 네. 거기서 5개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기본 실시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 청문회 때 제가 내용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좀 벌여서 보고를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움직임은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있다. 언제든지 예. 이게 국민들에게서 잊혀진다면 또 조용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국정조사로 우선 네. 더 파헤쳐야 되고 지난 국정감사 때까지 저희가 한 70-80% 정도의 퍼즐은 맞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나머지 퍼즐을 맞추는데 국정조사가 집중을 하고 거기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특검으로 넘겨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이게 사안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백지화 선언 이후에
계속 공방이 있었고 원희룡 전 장관 또 대표 후보로 나와 있어서 대표가 될 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양평고속도로 이거는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점 변경은? 종점 변경은 막아야 되고요. 예. 만일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 해명과 예.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축구장 5개 크기 정도의 그 본인들의 땅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감 내용을 이제 복기를 해서 보면은 첫 번째 백지화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수없이 해온 거죠. 두 번째는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바꿨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국감에서 밝혀냈습니다. 용역사는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그 김선교 지금 의원이 양평 군수를 하던 당시에 네. 양서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예타와 상관이 없이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강상면안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거를 주관했던 게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네. 징계를 받았던 양모 국장, 아. 안모 국장. 이 안모 국장이 2030 양평군 그 기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네. 이 관련해서 아마 주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공흥지구,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국감 때 또 하나 밝혀낸 거는 용역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종점 변경을 하면서 딱 한 번 하루 가서 2군데 보고 와서 종점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예타에만 2년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세상에 국가 사업이 어떻게 단 한 번 용역사가 가서 보고 종점을 그러니까요.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곳에는 축구장 5개 정도 크기의 네. 땅이 있으며 왜 공흥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두물머리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고속도로가 네. 왜 도대체 공흥지구 개발 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의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아,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네네네. 이제 뜨거웠던 이 의혹이 불같이 타올랐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땅을 좀 팔거나 그랬나요? 그런 얘기는 없죠. 지금까지 그런 정보는 없고요. 예. 제가 이 종점 변경 사안이 터지기 1년여 전 국감에서 예.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곳은 선산이고 예. 선산을 위한 일부 형질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선산은 그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달리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해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이슈가 많고 워낙에 밝히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따져 물어야 되고 오늘 또 운영위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국토위에 같이 저랑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파헤쳤던 이소영 의원이 네. 운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건데 이소영 의원께서 아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아까 보니까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거기 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이소영 의원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네네. 얘기를. 좋습니다. 이게 뭔가 다 계획이 있군요. 이번에 말씀드린 듯이 이번에는 논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빨라졌다. 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아무래도 효능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예. 야당에게 몰아주신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80만 이제 돌파하고 있는 걸로 제가 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 한번 나오면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안 돼가지고 막 튕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적어놨어요. 청원에 보면 네네. 그 중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이걸
탄핵 사유로 두 번째 올려놨더라고요. 그만큼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또 노선 변경 의혹도 종점 변경 의혹도 꼭 파헤쳐야 된다. 그러면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네네. 나네. 누굽니까?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윤석열 대통령? 아니, 박근혜 아니.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MB. 네, MB 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그때 하도 노조하면서 치여가지고. 그때 MB 때도 예.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 MB 형이 가지고 있는 땅이 문제가 돼서 그 IC 쪽에 네. 그때도 아마 백지 신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마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렇네요. 본인들 땅 문제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백지 신탁을 하겠다, 팔겠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명품백을 받은 것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이해가 좀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단히 큰 문제죠. 국가의 지도자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들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게 특정 세력이 조작, 유도했다 네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국가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생각, 최고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절대 아니죠. 지금 막 이태원에 뭐 거기에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언론에 대해서도 네. 쓴소리하는 언론들은 다 이제 싹 갈아버려야 된다 이런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네. 대통령께 진언을 하면서 제발 좀 유튜브 그 보수 유튜브 좀 그만 좀 봐라 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울먹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보가 국민의힘 쪽보다는 좀 덜해서 저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거를 같은 검찰의 후배이면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네.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들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렇죠. 인지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반대 목소리 내는 쪽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점점 짧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렇게 짙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런 경우에는 네. 많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하기 시작할 거고요. 책임지는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흔히 말하는 손절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들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왼쪽 한준호 의원 아래 화면이 바로 지금 국회 운영위 생중계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했는데 어떻게 답변할지 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또 질의를 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위 생중계는 다른 채널을 또 쏘고 있습니다. 두 채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위 현장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의 모습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나 하면은 넘길까요? 하나 하면은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 현장 화면을 좀 넘겨서 운영위에 참석한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웃고 있네요. 미소를 여유 있는 띠면서. 척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서 미소를 띠고 있는 정진석 네. 비서실장 모습도 생생하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위 지금 제가 오전에 네. 국민의힘 운영이 들어가는 의원들을 좀 한 두 분 뵀어요. 우연히.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뵀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운영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네. 그 한탄들을 하세요. 그래요? 아유, 네, 운영위까지 맡아가지고 진짜 힘들다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예.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요 운영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때 예.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저걸 어떻게 논리와 명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에는 네. 파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나올 수. 그래서 너무 말리지 말고 네. 저희는 따박따박 질문으로 응대를 하고 네. 저쪽에서 자꾸 도발하는 거에 걸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네. 아, 배현진 의원도 여기 네네. 운영에 네네. 들어갔군요. 계속해서 도발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운영이 현장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오마이 TV를 계속해서 쭉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운영이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과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요. 운영이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말씀을 더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당내 문제인데 네. 이것도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 출마를 네. 선언하셨죠. 아니요,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선언합니까? 네, 오늘 선언합니다. 몇 시에 하십니까? 오늘 2시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2시에. 있는데요. 네. 자, 오마이 TV를 또 그 현장의 생중계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2시에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왜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셨는지 출마의 변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네. 제게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한번 그 안부 전화 겸 연락을 하셨을 때 제가 예. 그냥 이거 사담,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한 건데 네.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 음. 다시는 대선에서 지고 싶지 않다. 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뭐 이제 3선, 4선 이런 거는 머릿속에 있질 않고 제가 21대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하면서 네. 마지막 날 그 표가 역전되던 그 상황들, 그때가 이제 대선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되면은 네. 이제 수행실장 입장에서는 경호 인력들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청와대 쪽으로 교체를 경찰 인력에서 경호 예. 측을 청와대로 이제 이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락연설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갑자기 역전되면서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만났는데 그때 정말 뭐랄까요, 이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그럼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물론 당직을 또 맡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전면 공격수로 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격상 후방 공격수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전방에 잘 서질 않았죠. 전방에 섰던 때는 딱 10년. 네. 2007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때는 제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이 언론 개혁 문제나 이채양 명주 중에서 제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 네.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선배님들과 좀 의논을 한 결과 이 부분이 그래도 제가 당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게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제 한준호 의원님 캐릭터 네. 많이 봐왔던 의정활동하면서 봐왔던 모습은 신사 그리고 네네. 좀 조곤조곤하게 따지는 그런 네네. 느낌. 그래서 공격수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올 것도 같아요. 거기에 그럴 수 대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논리적인 거는 네. 뭐 공격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제 MBC에 있을 때 네. 노조 집행부의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음. 네, 실은 이제 거의 그 모습들이 좀 제가 잘 비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MBC 있을 때 별명이 쌈딱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좀 네.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도 좀 몇 개 남아 있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선 언론이 장악되지 않도록 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는데 싸워나가는 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준호만의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거를 앞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네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 보수적인 뭐 네네. 매체나 이런 데서는 특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왜 또 연임을 하려고 그러냐? 네. 이게 뭐 일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재명 일극 체제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전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표께서도 개인이 생각을 했을 땐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예. 근데 나오기까지에는 그만한 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좀 뭐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긴 했는데 좀 자세하게 그분 말씀을 제가 옮길 수는 없고 네. 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다. 아하.
다만 어떠한 측이든 간에 네. 당이 4기 민주정부에서 이기기 위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라는 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희생도 좀 따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전 네, 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은 네네. 또 이 국민들의 총선 민심을 또 어기는 게 될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독주 체제다 아니면 뭐 왜 이재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당 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돼서 누구보다도 긴 그 단식의 기간과 뭐 목에 칼을 맞는 상황 등 네. 많은 걸 다 겪어서 결국에 이뤄낸 거는 총선에서 야당의 큰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온 것이죠. 네. 그만큼 이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도 있으신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단순히 대선을 가기 위해서 몸을 좀 추스리고 전국을 돌면서 오히려 대선 지금 준비를. 대선에서 이룬 이 큰 승리를 그냥 등에 업고 네. 본인이 계속 인지도를 더 쌓아가는 작업들을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런 뭐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당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 네네. 뭐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대선 때 말씀하시니까 대선 때 현장에서 뵀던 그때 기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130일을 뛰었는데 저는 마지막 순간이 좀 기억이 나요. 그 이제 11시 59분 끝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마지막 장소가 홍대였습니다. 버스킹 장소였고 많은 구름 같은 인파 속에서 그 버스킹 하는 계단에 갑자기 한 20분 남겨놓고 앉으시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사람들을 주시하다가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59분에 이제 차에 이렇게 태워 드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네. 자 이제 그때의 패배의 그 쓰라림 아픔 네. 그걸 지금 가슴에 품고 더 이상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고위원 출마하신다는 건데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공식 출마 기자회견도 보도록 하고요. 네네. 앞으로 한준호 의원 이제 재선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정 활동 어떻게 하죠?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와 다른 상황인데 재선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자주 모셔서 말씀도 좀 들어보고 네. 과방의 상황도 들어볼 텐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티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란 분의 행태도 그렇지만 지금 언론 장악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숱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준호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꼭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